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제주 약사 부부의 권리금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제 3억 6천이라는 권리금을 약사 부부가 연끌해서 약국을 인수했지만은 오픈 2달 만에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약국 바로 위에 소아청소년과가 폐업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엄청난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는데, 물론 뭐 일부 지금 그 자료에서는 그 3억 6천이 아니라 2억 7천이라는 기사도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게 이제 보전금과 권리금을 합친 금액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영업 창업이나 메디칼 개원 시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을 권리금을 주고 양도 양수하려고 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권리금이 높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검증된 사업장을 인수한다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수하는 사업장이 아무리 매출액이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장 인수에는 여러 가지 돌출적인 환경 변수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소아청소년과만 믿고 약국을 인수했는데 개업 2달 만에 소아청소년과 문을 닫는다면 황당함보다는 당사자로서는 실제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기분. 당연히 양수한 약국장으로서는 사전에 그 양도한 약국장이 소아청소년과 폐업을 알았지 않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뭐 변호사 업계나 그리고 관련 블로거에서도 상당히 뜨겁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저는 이제 그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언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창업이나 창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하는 그 어떤 권리금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에 이제 아마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서 건물주가 사전에 이제 2층 소아청소년과가 폐업을 하는 부분들을 알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은 건물주로서도 알 수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 권리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건물주가 관여를 한다면은, 잘못하면은 권리금 지금 현재 그 입주자와 이제 권리금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 본인한테 어떤 특별하게 이익이 생기는 부분도 아닌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건물주가 어떤 그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실제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양도인이 권리금을 얼마를 받든지 이제 권리금 수수에 대해서 건물주가 방해를 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방해할 경우에는 권리금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은 잘못하면은 권리금을 대신 물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로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건물주가 이제 몰랐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뭐 이런 권리금 부분에서 분쟁이 있고 하는 분쟁이 북부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두 번째는 약국 매출액은 얼마였을까 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였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에 대한 자료라면 약국의 이제 조제 요청 처방전이 이제 기반이 되거나 최근 몇 년간의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기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아무리 약국의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매출의 원천인 소아청소년과가 폐업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즉 소아청소년과가 약국에는 매출의 원천이 되지만 의원으로서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 이제 조제약을 받든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일부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폐업을 전제로 약국의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은 결국은
이 그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실제로 이제 그 서면이나 이런 그 녹취나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은 양수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리 떠들어도 사실은 크게 그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권리금은 그 권리금은 이제 창업시장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바닥 권리금과 그리고 바닥 권리금은 주로 입지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좋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어떤 그 권리금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리고 시설 인테리어에 대한 권리금, 그러니까 이제 시설이나 투자나 시설 투자나 인테리어 투자를 했을 때 그 인테리어에 대한 권리금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의 수익을 올리고 하는 부분들, 영업 권리금에 대한 그 부분들, 합계를 사실 권리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리금을 바라보고 하는 시각들은 각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제가 IMF 그 시점에 그 사우나와 찜질방이 상당히 인기가 있을 때 그 부분들을 그 매각을 하고 하는 사례들을 한번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때 벌써 그게 뭐 7, 8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 당시는 주로 지금과 같이 키오스크나 이런 게 있을 때 아니라 주로 이제 수작업으로 입장권을 발행을 할 때인데, 입장권 자체 무료 입장권을 약 한 몇천 장을 발행을 해서 뿌리니까 그 인수하고 하는 양수자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상당히 장사가 잘 되게 보인다는 거죠. 그 가서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무료 입장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없으면 그만큼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이건 내가 이제 인수를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해서 인수를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빈 껍데기라고 하는 부분들도 가끔씩 나타났던 그 당시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업권리금을 사실은 중요시하고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주로 학원들 같은 경우는, 학원이나 헬스클럽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회원 숫자나 그리고 학원생 숫자를 가지고 숫자당 얼마씩 이렇게 권리금을 계산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메디칼 같은 경우도 처방전을 가지고 실제로 권리금을 따지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입지나 뭐 다른 어떤 그런 여건들보다는 실제로 그 안에서 발행할 수 있는 그 처방전에 의한 그 전문 의약품들을 이제 그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직접적인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권리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공정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권리금에서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정보 자체가 상당히 원사이드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양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유리한 자료만 양수자한테 줬었을 때는 실제로 그 부분들 다 확인이 어렵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 양수자 입장에서도 그만큼 그 준비를 충분히 하고 나서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번에 같은 경우도 특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없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이든 메디칼이든 고가의 권리금이 이제 발생을 하면, 현상이 바뀌면은 특약으로 받는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이제 주로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그 점포를 인수를 했었을 때는, 그러면은 A 점포에 영향권을 미치는 상권 범위 내에서는 이 사람이 나가서 그 같은 상호로서 창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특약인데, 결국은 만약에 이제 그 약국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제 약국을 양도양수했던 사람이 나가서 다른 인건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권리금의 직접적인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방전이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해가지고 100개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현상이 바뀐다는 거죠. 현상이 바뀌었을 때는 그러면은 50개 그리고 10개 사실 없어지는, 지금과 같이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지면 사실은 처방전 자체가 거의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과연 그 1년 안에, 그러면은 뭐 1년이나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우리가 이제 현상이 바뀌고 했었을 때는 권리금에 얼마를 반환한다고 하는 그런 조항들, 이런 부분들을 삽입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세부적인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들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 역시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메디칼이나 이런 부분들 개원 시에 실제로 저희가 상권 조사를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메디칼 개원에서 이제 이번 약국의 경우와 같이 권리금이 이제 발생하는 것은 국내 개원 약국이 약 한 24,000개 정도 됩니다. 24,00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소매 점포로 보면은 실제로 그 소매업종 중에서 점포 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 편의점 중에 편의점에 GS25C나 CU가 각각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점포가 한 18,000개씩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편의점 본사를 이제 가맹점을 합치면 약 36,000개 된다는 거죠. 그만큼 약국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실제로 뭐 약국 매출은 잘 아시다시피 전문의약품과 이제 일반의약품이 있는데 전문의약품은 결국 처방에 의해서 이제 발행하고 하는 그런 그 의약품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시중에서도 가장 매출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가는 이 처방전을 많이 발행하고 하는 게 이제 내과나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세 가지 이제 그 과목을 주로 이제 처방전 3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세 개 과목 같은 경우는 신규 개원을 하는 경우들은 주로 많이 이제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약국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과가 들어가면 내과가 들어가고 하는 건물 1층에 이제 약국이 같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제 보면은 요즘에는 상가 건물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층약국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층에 이제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가 들어갔을 때 그 같은 층약국으로 진입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약국으로서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들어갔을 때 많은 부분들의 비용들을 이 약국 쪽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예 의도적으로 이제 개원을 할 때는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같이 이제 개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은 실제로 처방전이 충분히 발행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돈을 그만큼 많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내한테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처방전이 발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사례들을 사실은 저도 옆에서 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부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치 않느냐고 하는 부분들을 저도 개원이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해 정형외과 개원을 원하는 분으로부터 업력 2년밖에 되지 않은 기존 의원을 권리금 4억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상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상권조사 의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의원은 정형외과 이전에 이제 메이저 커피숍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메이저 커피숍이었으면 아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로 이제 메이저 커피숍 같은 경우는 단층 같은 1층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1, 2층에 많이 들어갑니다. 2층에 들어가는 경우는 1층이 30평 정도, 그리고 2층이 70평 정도, 합쳐서 한 100평 정도가 되는데 1층 30평 같은 경우도 여기서 1층에서 2층으로 내부 계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1층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은 한 25평에서 약간 빠지는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제 메이저 커피숍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인테리어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어떤 다른 업종들이 있었으면 그 업종을 밀어내고 들어갔을 때 어떤 권리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도 이제 나중에 정형외과가 이제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그만큼 또 보상을 받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하나의 점포를 가지고 이제 그 점포에다 어떤 내용을 했었을 때는 그 전에 어떤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상권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분도 이 개원을 할 때는 아마 상당한 비용을 드리고 아마 개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형외과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권리금을 4억을 주면은 내가 다시 인수를 양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가서 보니까
저희가 봤었을 때는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그 메이저 커피숍에 있었던 자리 같은 경우는 가시성, 접근성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조사를 하고 나서 제 나름대로는 저희가 이제 봤었을 때는 이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들이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우리가 뭐 지금 사실은 양도양수에 대한 어떤 그런 점포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개원을 했었을 때는 내가 개원하는 상가에 있는 그 경쟁력들하고, 그리고 그 상권 안에 다른 경쟁점이 있을 때 그 경쟁점이 이제 그 배우 세대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권의 확장성도 필요하지만은 그 상권에서 핵심 배우 세대들이 접근성이 어느 상가가 좋으냐,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인데, 지금 그 양수를 하려고 했던 그 상가가 실제로 그 상권 안에 있는 다른 그 정외가가 있는 건물이 월등하게 핵심 상권에서 그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핵심 상권에 있는 그 배우 세대 자체가 우리 상가가 아니라 다른 상가에 있는 그 정형외과로 간다면은 사실은 그 상가를 중심으로 상권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서비스를 좋게 해서 접근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핵심 상권 내에 어떤 배우 세대가 움직이고 하는 그 동선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이 상권 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상가에 이제 뭐 내과나 정형외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다른 과목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보면은 정형외과는 2인 정형외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수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1인 정형외과인데, 그만큼 환자에서 숫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배후에 있는 그 타겟 환자들에 대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사거리 같으면은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가의 배후에 있는 그 배후 세대의 이제 연령 구성들, 인구 구성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도로 맞은편에 있는 기존의 어떤 다른 상권에 있는 그 상가의 배후 세대를 조사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하는 상가의 이제 후면부에 있고 하는 배우 세대 인구의 연령대하고, 그리고 도로 맞은편에 있고 하는 그 배우의 인구의 연령대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맞은편에 있는 그 지역의 연령대가 10살이 높게 나타납니다. 10살이 높게 나타나고, 우리 선택을 하려고 했던 그 후보지에 이제 배우에 있고 하는 타겟 환자들의 연령대가 실제로 10살이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10살 차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뭐 우리가 보면은 특정한 과목 같은 경우는 특정한 연령대 환자가 집중되지만은, 실제로 연령대가 이제 서로 이제 같은 상권에 있지만 맞은편 상권은 10살이 높고 이제 우리 상권은 10살이 높다고 하면은, 10살이 높고 한 상권에 있는 그 환자들은 실제로 우리 상권으로 안 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메디칼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부분 간다는 거죠. 실제로 10살이 높고 한 그 지역의 배우 세대의 주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 앞에 있는 마취통증과하고 다른 정형외과 쪽으로 대부분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면은 타겟 환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인은,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층에 30평 그리고 2층에 이제 70평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보면 30평, 70평 같은 그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실제로 충분히 공간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30평, 70평을 아래 위층으로 연결하고 1, 2층으로 연결이 되면은, 실제로 1층 같은 경우는 한 23평에서 5평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2층은 70평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정형외과 같으면은 물리치료실을 어느 층에 둘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실제로 아무래도 이제 대기실하고 환자들이 이제 어떤 기다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70평짜리에 이제 어떤 진료실하고 환자 대기실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서 받고 1층으로 내려와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공간을 가서 보니까 너무 작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가능하면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한 개 층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층을 이제 선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그게 다 만족할 수 있는 층은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공간 구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실제로 어떤 그 일하고 하는 어떤 동선상에도 엉킬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 양수를 하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은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길 때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파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주로 이제 부동산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던 게, 건물주가 아주 심한 중병에 걸려서 더 이상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보면은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KTX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데는 수도권에 다 됩니다. 다 되고 이제 다 접근이 됐기 때문에 주말 뭐 근무도 이렇게 이제 불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은 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료가 잘 되고 하면은 실제로 폐업을 하고 가려고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이제 왜 양도를 하려고 하느냐 물으니까, 본인이 이제 제주도로 이사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주도 이사 간다고 하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민을 간다든지 뭐 이런 이유를 들지만은, 결국은 이 환경적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양도양수에서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분도 어쨌든 잘 극복하셔가지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조금 두서없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